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마지막 4단원 심화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어느새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근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기간 잘 달려오고 벌써 마지막 강의가 되었네요. 경제수학은 이 강의로 마지막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게 확률과 통계 중에서 통계 단원입니다. 혹시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계시다면 저랑 같이 통계 공부 강의 그렇게 많이 찍지는 않을 거고요. 대신에 수능에서 틀리지 않도록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랑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지막 4단원 심화 문제인데 여기가 좀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공부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다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강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도함수의 활용인데요. 미분한 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는가? 우리가 4단원에서 미분을 배우고 그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의 극대, 최대와 최소가 되는 값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이건 미적분 시간에서도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한 풀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함수가 3차 함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인데요. 이 함수를 미분해 보도록 할게요. f'x는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런데 이 함수는 미분한 값이 얼마에서 0이냐면 0 집어넣었을 때 0, 2 집어넣었을 때 0입니다. 요식 토대로 알 수 있는 건 f'0은 0, f'2는 0이다더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할게요. f'0은 집어넣으시면 b만 나오고 b 값이 0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f' 이 값은 2를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4, 3, 12 플러스 2 집어넣으면 4a 그리고 b 값은 어차피 0이니까 사라지고요. 요 값이 0 나와야 됩니다 라고 찾아낼 수 있어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찾아내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fx는 x세제곱 플러스 a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b 값은 없네요. 그리고 플러스 c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미지수가 하나가 더 남았죠. 그죠? 그리고 극소와 극대를 주어져 있는데 극소값이 6이래요. 이게 이제 힌트입니다. 요 c값을 찾기 위해서 극소값이 6이다 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 극소의 위치는 미분한 함수를 토대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얘가 미분한 함수인데 여기 부호가 플러스,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미분한 함수가 풀마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위치를 만족하겠네요. 그러면 이 위치대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증간표를 나타내 볼게요. x가 땅땅땅 0, 땅땅땅 2, 땅땅땅 갈 거고요. f'은 0입니다. 그리고 부호가 풀, 마, 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원래 함수 f는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면 증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증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 근방에서 가장 높아지겠죠. 그래프의 그형을 그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 함수가 f의 개형이 되는 거고 이때 뭐가 되는 거냐면 극대예요. 그리고 이때 뭐가 되는 거냐면 극소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높은 값, 여기가 제일 낮은 값. 그럼 문제에서 극소값이 6이다 라고 하는 건 요 값인 거예요. 여기서 6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값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건 2를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F2가
6입니다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극소값이 6일 때 이용해서요. 그러면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8,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마 4니까 C는 10입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맞죠? 18에다가 12 빼니까 6. 그러면 C는 10이고요. 오케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0입니다. 찾아낼 수 있고요. 묻는 값은 극대값을 구하시오예요. 극대값은 죄송합니다. 극대값은 여기서 극대예요. 여기서 극대니까 0에서 극대입니다. f 0값이겠네요. 그러면 빵빵 집어넣으니까 10이 되는 거고 이 10이 우리가 찾는 극대값이에요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10이요 찾아내면 되겠어요. 여기 파트는 미분 개념 이용하는 거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양해를 좀 구하면 제가 저번 주에 저희 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캠페인 활동을 했어요. 교복 바르게 입기.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좀 늦어지고 여차저차 하다가 제가 이제 담당을 했거든요. 학교 학생 관련된 이제 업무를 맡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교복 바르게 입읍시다라고 제가 많이 외쳤더니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아니네요. 그리고 혹시나 좀 불편하시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제가 콜록콜록 할 수도 있어요. 네. 2번은요 좀 많이 어려워요. 저 이거 공부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수학 용어가 아니라 그냥 경제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자료까지 찾아봐서 대학에 있는 그런 조세 귀착의 원리 뭐 이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제 목소리가 흡연 때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쓴다. 그중 하나는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전에 담배세를 급격하게 인상시키긴 했었어요. 어느 상품이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량을 줄이게 마련이다. 뭐죠? 수요량의 법칙이요.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담배 소비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세금은 모두 소비자만 부담하게 되는가? 이 개념을 1번보다는 2번에서 제가 설명하기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먼저 내버려두고요. 2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2번 보시면 이렇게 주어져요. 담배 판매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세금은 온전하게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는가? 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경제적인 내용이 좀 필요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곡선 그릴 줄 아시죠? 여기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에 대한 곡선. 자, 세로축 뭐죠? 맞아요. 가격. 스몰 p를 많이 쓰죠. 그 다음 가로축이 뭐죠? 양이요. 수요량. 이렇게 되겠죠. 그걸 기호로 Q, 라지 Q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랬을 때 뭐가 존재하냐면 수요 곡선은 뭐예요? 죄송해요. 수요 곡선은 반비례입니다. 그죠? 반비례돼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요 값이 수요 곡선이에요. 그리고 뭐가 존재하죠? 공급 곡선이 존재해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곡선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직선이라고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어쨌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은 올라가는 거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이점이요. 이때 얘가 뭐인 거죠? 기억나시나요? P 제로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값. 여기 값이 Q 제로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뭐가 붙었냐면 세금이 붙었어요. 세금이 붙으면 1,000원 하던 예를 들면 담배값이 1,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담배가요 1,000원이었어요. 담배값이 1,000원인데
여기에서 세금을 100원을 이제 인상을 붙일 거예요. 100원을 붙이면 담배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0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세금 때문에 온전하게 오른 거잖아요. 실제로 공급자의 이유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 1,000원이 만약 예를 들어서 공급 원가가 800원이고 이윤이 200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100원 올라서 1,100원이 되면 원가는 변함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요 1,100원이 되는 순간 공급자의 이윤은 그대로가 되겠죠? 이윤 200원 그대로가 돼요. 그런데 가격만 1,100원으로 오른 거예요. 가격이 1,100원으로 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가 생겨야 되죠? 당연히 수요량이 감소해요. 수요량이 줄어들어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수요량이 감소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급자의 이윤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는 좀 헷갈리니까 그냥 써드릴게요. 공급자의 이윤이 감소해요. 여기까지 패턴 이해 가시나요? 담배가 1,000원이었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붙였어. 그러면 공급자가 받아들이는 원래 받는 돈은 항상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1,100원인데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죠. 수요량이 감소하면 이윤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줄으니까 총 이윤은 어떻게 돼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800원, 200원인데 수요가 1,000명이었다고 2,0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 1,000원에서 이 이윤은 200원 곱하기 2,000명이 되니까 4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100원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몇으로 줄어요? 1,50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이윤은 200원이었는데 200원 곱하기 1,500원 하면 3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40만 원 받던 공급자가 40만 원 받던 돈이 30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주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원래 벌어들였던 이윤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또 여기서 이거 아래로 쓸까요? 여기 좀 칠판 아까우니까 아래로 이렇게 쓰면 가격이 또 올라요. 근데 이때 오르는 가격 오르는 건 누가 붙이는 거예요? 이윤을 붙이는 거예요. 공급자가 이윤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겪어지면서 이 가격이 오르고 수요량이 변동하면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균형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 자, 담배가 1,000원이었어. 세금 붙었어. 근데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대로였어. 근데 그냥 가격만 오르니까 사는 사람이 감소해. 사는 사람이 감소하니까 내가 벌어들이던 공급자의 이윤이 감소해. 그럼 난 안 되잖아요. 내가 원래 늘 월급 주고 해야 되는 늘 패턴이 있는데 그게 줄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때 오르는 가격은 공급자의 마진을 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량이 줄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서 균형 가격이 결정돼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바뀌는 거예요. 자, 공급 곡선 변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요. 공급 곡선이 변동됩니다.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결정이 됐는데 얘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 올라가서 여기가 P1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되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틈이 보여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요만큼이 오른 거예요. 요만큼이 오른 건데 실제로 얘가 이렇게 오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가 평행이동해서 이만큼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올라간 이만큼의 양이 뭐가 되는 거냐면 세금의 양이에요. 세금만큼 붙어가지고 이 공급 곡선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그 올라간 게 실제로는 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으로 올랐지만 중간에 어떻게 되냐면 공급자의 이윤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부담을 공급자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같이 부담을 하게 돼요. 그 양이 얼만큼이냐면 요 밑에 있는 이만큼과 이만큼이에요. 위에 있는 요만큼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만큼이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요렇게요.
요 그림이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다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뭐냐면 D 주어지고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부터 쓸게요. 이렇게 써 있고 과감하게 쓸게요. 여기가 공급 곡선이고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동이 된 거죠. 이만큼 이동이 되면 원래 유지했던 균형 가격은 여기였어요. P0요. 그런데 얼마만큼 올렸냐면 세금만큼 이만큼 오른 거예요. 세금이 오르면 실제로 균형 가격도 변해지는 거예요. 이 공급 곡선이 변동되니까. 그리고 만나게 되는 요점이 만들어져요. 요점이 땅땅땅땅 P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실제로는 요 높이만큼인데 요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이 세금의 양인데 실제로 알고 보면 위에 있는 이만큼은 누가 부담하게 되냐면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 누가 되는 거냐면 공급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되세요? 이게 조세 귀착의 원리래요.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의 결론은 뭐냐면 세금을 올리지만 공급자 가격은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공급자의 가격을 붙인 거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더라. 결국 영향이 공급자한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소비자도 같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거의 목표예요. 되셨나요? 요게 2번 풀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요 과정 넘어갈게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서 저도 공부한 거예요. 오케이? 자, 2번이 이해되셨으면 1번도 똑같은 원리예요. 담배세를 소비자한테만 부담을 시켜요. 예를 들면 담배 산 사람들 세금 내세요 라고 소비자한테 부담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세금은 결국은 온전하게 소비자만 부담하게 되는가인데 결론은 아니에요. 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주어졌어요. 이랬을 때 소비자한테 세금을 붙이면 누가 변동이 되냐면 수요 곡선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마음이 바뀌는 거죠. 나한테 세금을 매기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요 곡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죠. 기존에 잘 됐던 균형 수급량과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됐었는데 세금만큼 올린 거예요. 세금만큼 올라가면 수요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수요도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게 되면 누가 되냐면 여기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막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당한 Q 다시라고 하고 여기를 적당하게 여기 만들어지는 Q 다시 P 다시요. 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가격이 오르는 거죠. 얼마만큼? 세금만큼이요. 근데 그 오르게 된 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만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싹 만나게 됐을 때 요만큼이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요만큼이 결국 누가 부담을 하냐면 공급자가 부담을 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경제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렸어. 그러면 그냥 순수하게 이유는 바뀌지 않으면서 가격만 오르니까 수요는 감소하니까 공급자는 또 어떨 수밖에 없어? 자기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어떻게 된다? 공동 부담하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위로 세금만큼 평행이동하거든요. 평행이동하게 됐을 때 만나게 되는 점을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결국은 이만큼이 전체 세금이에요. 이만큼이 세금인데 그중에 윗부분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값이고요. 밑에 값이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다더라 라고 하는 게 용어입니다.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근데 너무 여기 깊게 가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선까지만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되셨죠? 어쨌든 둘 다 부담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막 공부해 보니까 이게 하나의 경제 용어더라고요. 조세 부담의 귀착, 조세 귀착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기업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되는가? 결론은 뭐예요? 둘 다 지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게 조세 부담의 귀착이래요. 결국은 이게 둘 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경제 성질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수요가 공급보다 비탄력적이면 기억나시나요? 비탄력적. 이거는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생필품.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제가 쌀을 줄일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소비자는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대요. 이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을 따졌을 때 누가 더 비탄력적이냐라고 생각해서 비탄력적인 데가 조금 더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쌀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소비자가 더 많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면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사치품 같은 거. 사치품 같은 거라고 하면 예를 들면 수요는 뭐 요트 가격이 막 변동한다라고 하면 수요는 많이 변하지만 요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면 대표적인 게 사치품인데 이때는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사람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더라라고 하는 경제 성질이 있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비탄력적인 게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1990년에 미국에서요. 부자들에게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거두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줄 수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럼 조금 더 내게 하자라고 해서 부자세를 걷었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이런 거에다가 사치세를 부과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트에다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둔 거예요. 아, 좋아. 그러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패착이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자들은 요트는 뭐예요?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안 사면 그만이야. 그래서 요트에다가 세금을 빡 때려버렸더니 그 부자들이 야 그럼 차라리 요트를 안 사지 뭐 나한테 더 좋은 다른 걸로 갈아탈 거야 라고 해서 큰 집, 나 그러면 큰 집 사는 거 이때 막 광풍이 불었대요. 그래서 큰 집 사서 이사 가서 하거나 아니면 유럽 여행으로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크루즈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뭐. 가격 세금 올리잖아? 그럼 난 그냥 안 쓸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트 제조업체나 근로자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트 만드는 회사는 일정하거든. 매년 요트를 10대 정도 생산하는 건 항상 일정했어요. 그걸 가지고 근로자 월급도 주고 했는데 수요가 감소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 세금이 근로자들이 다 부담하게 됐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 어렵습니다. 막 난에 이르니까 결국은 이 대부분 90년도에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이게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결국은 서민들에게 더 짐을 주는 거야 라고 해서 폐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대표적인 세가 예전에 있었대요. 저는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알았는데 창문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아주 옛날인가 봐요. 여기 보시면 1600년인데 이거보다 더 전에 프랑스가 먼저 실시했다라고 하긴 해요. 뭐냐면 난로세, 벽난로세랑 창문세라는 게 있었대요. 뭐냐면 부자들한테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벽난로의 개수를 가지고 한 집당 벽난로의 개수 가지고 세금을 매겼대요. 벽난로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부자니까. 근데 부자들이 막 그 조사 나오면 벽난로를 어떻게 해서 숨기려고 하고 문도 잘 안 열어두고 하니까 이게 힘드니까 어마어마한 발생을 한 거죠. 창문세. 건물에 창문이 몇 개냐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대요. 그래서 집 한 채당 창문이 7개랑 9개 사이에 있으면 2실링, 창문이 10개에서부터 20개 있으면 4실링, 20개 이상이면 8실링 이렇게 걷었더래요. 취지는 그거 좋죠. 부자들한테 더 많이 걷겠다. 그랬더니 어떤 폐해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존에 있었던 창문들을 다 막았대요. 나무로 다 막아버리고 앞으로 짓는 건물에는 창문들을 아예 안 내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창문 없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창문세를 거두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존 집에 창문 없어지고 새로 짓는 집도 창문이 없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제 햇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조량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세균 번식이 막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그때 막 생겼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도입한 게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 창문세도 결국은 폐지하게 됐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찾아온 상식입니다.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입니다.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2이고 담배 공급 가격의 탄력성은 1.3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누구에게 더 많이 부과되는지 결정하여라. 제가 앞에다가 설명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 있었죠? 비탄력적인 거. 비탄력적인 게 더 어떻게 되는 거다? 세금이 더 부담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 보시면 누가 더 비탄력적이었죠? 담배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담배 가격이 올라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크게 마음을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누구에게 더 많이 부과가 되냐면 소비자가 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더라 라고 3번 이해하시면 2번 문제 총괄적으로 이해하신 거예요. 2번 문제는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을 제가 한 거예요. 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3번도 설명이 길어요. 앞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개념 설명을 결국은 하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3번도 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비용 함수, 코스트죠. C가 붙은 거예요. 누구에 따라 결정된다? Q, 공급량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생산량 CQ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생산량이 40개일 때 이 한 개 비용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졌네요. 여기다 먼저 써놓고 갑시다. 한 개 비용 이제는 바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 비용은 한 단위 늘렸을 때의 양인데 뭐 하시면 돼요?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값은 C'Q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Q 제곱 마이너스 240Q 플러스 500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개 비용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랬을 때 생산량이 40개일 때 이 한 개 비용을 구하시오 라고 하니까 1번 답은 C'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40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0의 제곱 마이너스 240의 40 플러스 5000 계산하시면 되는데 제가 혹시나 틀릴까 봐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왔어요. 1번 계산했더니 200 나옵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2번입니다. 2번은요. 생산량이 60개일 때의 평균 비용과 한 개 비용을 구하시오. 평균 비용 함수도 구해야겠네요. 평균 비용 함수 기억나시나요? 총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총 비용을 총 몇 개로 했는지 이걸로 나누면 개당 비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 개당 비용이니까 요 값에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Q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요걸 좀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 썼어요. 요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요 값을 그냥 누구로 나누는 거예요? Q로 나누는 거니까 요거는 한 개당 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2번 갑시다. 2번 생산량이 60대의 평균 비용은 요 함수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60을 대입하는 거예요. 60 대입하면 60의 제곱 마이너스 120 곱하기 60 플러스 5000 한번 썼죠?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600에서 빼주시고 하면 요것도 제가 계산을 했어요. 계산하시면 1400이라고 만들어지네요. 요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비용을 구할게요. 한 개 비용은 여기다가 60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60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60의 제곱 마이너스 240 곱하기 60 그리고 플러스 500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죄송해요. 저만 편하죠? 계산하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1400이 나와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60일 때를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는데 이 문제가 그냥 떨렁 나왔어. 좀 좋은 교재는 죄송해요. 그 교과서에 그게 먼저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1400 갔잖아요. 얘를 이제 의미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3번 문제에서 물어봐요. 뭐냐면 총 비용 함수와 평균 비용 함수와 한계 비용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여라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경제 용어고 경제 성질이더라고요. 교과서에 없는. 제가 이걸 또 따로 공부해 왔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누구일 때 값이 같았어요? 60일 때 값이 같았어요. 그죠? 60일 때 값이 같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60 집어넣었더니 값이 같다더라. 오케이. 요거 그냥 기억합시다. 콜? 좋아요. 60일 때 평균 비용 1400, 60일 때 한계 비용 1400. 콜. 됐죠? 요거 지웁니다. 먼저 요 CQ를 그릴 거예요. CQ의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 뭐 하시는 거예요? 도함수.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 개형 가지고 원래 함수 찾을 수 있잖아요. 요 값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요걸 먼저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3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3으로 묶으면서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Q-3으로 묶으면 80이니까 요렇게 바뀐다. Q-40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Q-40의 제곱이고 1600에다가 3이니까 36에 18, 4800이니까 플러스 20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값을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될까요? 제가 좀 암산했어요. 과감하게. 3으로 묶으면서 완전 제곱식으로. 되셨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누구로 묶을 거냐면 요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거예요. 그럼 얘는 Q- 반이에요. 반이니까 6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반에 제곱하면 60의 제곱이 3600. 3600이니까 1400 플러스 1400이라는 요 함수와 요 함수가 그림이 그려져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요거 그림을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값이 누구냐면 이제 한계 비용하고 여기를 P, 가격 P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면 얘는 40,200이에요. 40,200이니까 신기한 건 얼마를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5,000이죠. 0 집어넣으면 5,000이에요. 똑같은 식에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얘부터 그림을 그리면 60,1400. 60,1400이니까 여기쯤 찍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할게요. 여기가 꼭지점이야. 여기가 언제냐면 60이고 여기가 얼마냐면 1400이에요. 되셨나요? 요거 2차 곡선 지금 누구 그렸냐면 평균 비용 Q분의 C, Q를 그린 거예요. 평균 비용 함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을 그리면 얘는 40,200이에요. 40,200이니까 어디냐면 한 여기쯤 있어서 똑같이 여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값에서 시작하는데 얘가 40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뭐 나이키 같네. 그죠? 해도 되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리고 꼭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40이에요. 40이고 여기 값이 높이가 얼마냐면 200입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곡선이 뭐가 되는 거냐면 평균 비용이에요. 아니죠. 한계 비용. C 프라임 Q의 그 곡선을 그렸어요. 그런데 요 점이 요게 중요한 거야. 요 점이 뭐냐면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공통적인 부분 뭐냐면 교점인데 그 교점이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냐면 자 한계 비용과 평균 비용의 교점은 평균 비용의 극소점이에요. 극소점을 얘가 이렇게 탁 뚫고 들어가요. 이게 하나의 경제수학에서 쓰는 경제학에서 쓰는 성질이에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한계 비용 함수와 평균 비용 함수요. 이 비용 함수를 비교하면 얘가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 한계 비용 함수가 평균 비용 함수의 최저점을 뚫고 올라가는 곡선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게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이게 하나의 성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런 성질이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요 함수에 원래 0 집어넣으면 얼마죠? 빵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자 F'이 봤더니 C'Q가 얘가 지금 C'Q거든요. C'Q인데 C'Q가
항상 뭐보다 크냐면 0보다 커요. 0보다 크다라는 거 눈에 볼 수 있죠. 지금 C'Q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0 나오는 값이 없어요. 0 나오는 값이 없으니까 원래 함수 CQ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3차 함수가 증가하는 건 어떻게 증가하냐면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얘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여기 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얼마냐면 40. 4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얘가 올라가다가 원래 3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3차 함수 이거잖아. 원래는. 근데 이게 미분에서 0 나오는 값, 미분에서 0 나오는 값이 있어서 두 개 나와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항상 크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앞에 미적분을 공부하셨어야 돼요. 근데 아마 알 거라고 믿어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거 아니면 이거다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가 미분에서 0 나오는 점은 이게 없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는 거. 얘가 CQ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개당 만드는 비용이에요. 개당 만드는 비용인데 한 개 만들 때 드는 비용, 두 개 만들 때 드는 비용, 세 개 만들 때 드는 비용. 그쵸? 여기가 얘가 요거다. 쏘리. 여기가 맞죠? 가격 P가 아니라 얘가 Q예요. Q. 쏘리. 여러분 아마 궁금해 하셨겠다. 그치? 여기 값은 Q 값이에요. Q 값. Q 값에 따라서 누가 결정되는 거야? 가격이요. 얘가 P가 결정되는 거야. 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그런데 얘가 Q가 한 개 만들었을 때 얼마 들고, 한 개 만들었을 때 얼마 들고, 한 개 만들었을 때 얼마 들고인데 얘가 위로 블록이니까 점점 감소해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게 요거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한 개 비용이거든요. 한 개의 비용이 뭐야? 하나 만들 때마다 드는 비용. 하나 만들 때마다 드는 비용이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 개 만들 때보다 10개 만들 때가 더 가격적으로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이 어디냐면 40까지인 거예요. 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40개까지 만들 때까지는 늘리면 늘릴수록 이득인 거예요. 그런데 40을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얘가 다시 어떻게 돼? 까파르게 올라가요. 그 말은 개당 하나씩 만들 때마다 40을 넘어가면서 하나당 드는 비용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한 개 비용 함수의 곡선은 그런 의미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개당 이윤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당 평균 가격도 어떻게 돼?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얘가 이 4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원래 그렇대요. 비용 함수가 그렇게 든대요. 40개 이상 만들 때는 하나 만들 때마다 드는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효율적인 거긴 해요. 근데 대부분 곡선이 이 곡선을 따른대요. 그래서 4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하나씩 만드는데 개당 비용이 한 개 만드는 비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어느 순간 얘가 평균 단가가 쭉 내려가다가 얘가 평균 단가와 한 개 만드는 단가가 같아지는 점이 있어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얘가 더 커지면 얘도 이제 쭉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항상 최저점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 3번 문제에 이 관계를 설명하여라를 제가 써드릴게요. 자, 성질입니다. 한 개 비용 함수는 평균 비용 함수의 최저점을 항상 통과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까 2번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요 값이 같다라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원래는 수학적으로 미분을 하면 쓰면 돼요. 미분의 성질. 요 함수 미분하고 요 몫의 함수를 미분해서 얘의 극값이 얘랑 같다더라를 찾아주면 되는데 여러분 교과에서는 분수함수 미분하는 건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한 개 비용 함수는 평균 비용 함수의 최저점을 통과해서 지날 수밖에 없어. 왜요? 라고 설명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얘가 원래 비용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면서 올라간다는 건 점점 가파르기가 줄어들지. 가파르기가 줄어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한 개 늘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함수로 나타내는 게 요 C'이에요. 얘가 미분한 함수인데 한 개 비용 함수. 얘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5,000원인 거야. 근데 두 개째 만들 때 드는 비용은 5,000원보다 작은 거지.
3개째 만드는 비용은 5,000원보다 더 작은 거지. 그리고 40개 만들었을 때 하나당 드는 40개에서 하나 더 만들 때 드는 비용은 2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할 때 만드는 평균 단가가 점점 싸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이득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총 평균 비용 함수,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는 평균 비용 함수인데 얘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를 만들수록 떨어지니까. 제가 이 과정을 표로 한번 이해를 시켜드려 볼게요. 만약에 개수가 있어요. 개수를 1, 2, 3, 4, 5, 6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당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총 비용으로 할게요. 총 비용. 총 비용 함수가 처음에는 하나 만드는데 10, 2개 만드는데 19, 3개 만드는데 27, 4개 만드는데 34, 5개 만드는데 40, 7개 만드는데 47. 근데 뭐야? 4개 갈 때 34, 5개 40, 6개 47. 오케이.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개당 한 개 비용. 한 개 비용은 무슨 뜻이에요? 요 함수인데 하나 만들 때 드는 비용이야 10이죠. 하나에서 2개 갈 때 요 차이 얘기하는 요 간격 얼마예요? 한 개 만드는데 9. 요 간격 얼마예요? 8. 요 간격 얼마예요? 7. 요 간격 얼마예요? 6.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갈 때 얼마예요? 7.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얘가 지금 요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총 비용은 어쨌든 어떻게 돼요? 10, 19, 27, 34, 40, 47. 10, 19, 27, 34가 어쨌든 증가하긴 해. 근데 증가하는 폭이 점점 어떻게 들어? 줄어들어. 이게 누굴 의미하는 거야? 요거 감소하는 거 의미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평균 비용이야. 이 평균 비용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나 만드는데 만드는 비용이 10개야. 그러니까 한 개당 만드는 거 얼마야? 10이죠. 2개 만드는데 19 걸렸어요. 그러면 평균 비용은 2분의 19. 2분의 19니까 9.5. 총 평균은 떨어지죠. 3개 만들었을 때 27개 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당 비용은 9입니다. 그리고 4개 만들었을 때 요거니까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4니까 2분의 17. 2, 8에 16. 8.5. 이렇게 떨어지죠. 얘도 쭉쭉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6이 됐어요. 6 만들었을 때 비용은 40이에요. 7 이렇게 가요. 그러면 6일 때는 5개 비는데 비용이 4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은 얼마야? 8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만들었을 때는 6으로 나누면 6, 7에 42. 얼마?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도 평균 비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게 요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데 자, 한 개당 만들어지는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작으면 하나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비용보다 작으면 원래 함수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평균값보다 큰 값이 나오잖아. 평균값보다 큰 값이 나오면 다음 값은 전체 평균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8이잖아요. 여기 8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7 됐잖아요. 그러면 6분의 47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계산해줘야겠다. 이렇게 나오네. 얘가 7.8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갈 때 비용이 6, 7, 8로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7로 갔을 때요. 그러면 8 올리면 얼마 돼요? 55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평균은 얼마가 되냐면 7에 49. 55 나누기 7. 56. 얘도 7.8 머시갱이 이렇게 가겠네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단계 8까지 가볼게요. 여기 8 갈 때는 얼마 늘었다고 할 거냐면 9 늘었다고 할게요. 7개에서 8개 만들 때 9만큼 늘었어요. 그러면 총 비용은 64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8에 얼마 되는 거예요? 64. 평균이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이 개념이 이 곡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당 만드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만드는데
하나당 드는 비용이 10개, 9개, 8개, 7개, 6개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개당 만드는 비용이 7개, 8개, 9개 평균 단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 곡선인 거죠. 여기서는 6을 기점으로 5를 기점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한 개 비용은 감소됐다가 올라가잖아. 한 개 비용이 감소됐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랬더니 거기에 해당하는 평균 비용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 그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게 이 곡선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어디에서 맞아 떨어지냐면 요 극소점에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요 개념 혹시 이해 안 가시면 잠깐만 캡처해 주세요. 요거 딱 보시고 얘가 지금 이게 이 곡선하고 똑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 되셨나요? 자, 요 개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시면 돼요. 뭐냐면 제가요 점수가요 100, 90, 80점 맞았어요. 그러면 평균 점수는 얼마예요? 그렇지. 90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할 거냐면 하나를 추가할 거야. 하나를 추가할 건데 60점을 추가할 거야. 60점을 추가하면 평균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맞나요? 평균 점수는 90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이 집단이 90이었는데 60이라는 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평균 점수는 떨어지는 게 그게 이 곡선에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C'Q가 뭐냐면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추가하는 게 평균보다 작은 값이 추가된 거야. 평균보다 작은 값 추가되니까 원래 함수는 그 평균 함수는 어떻게 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에 있는 동안은 얘는 이렇게 감소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100점을 추가할 거예요. 100점을 추가하면 평균 점수는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 내 학점이나 뭐 성적이 이거일 때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평균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이 순간인 거예요. 보세요. 딱 어느 순간 같아지는 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거를 지나가서 개당 들어가는 게 원래 평균보다 높잖아요. 그 순간부터 평균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 지점이 같아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 그램에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계 비용 함수는 평균 비용 함수의 최저점을 통과해서 지나간다더라. 오케이? 근데 제가 이걸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거 대학에서 배우는 것 같아. 교과서에 없잖아. 그죠? 근데 왜 문제에다 넣었을까요? 그래서 저 되게 힘들었어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시켜줄까? 이 개념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대학 가서 엄청 편하실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3번에서는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가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4번입니다. 길었죠? 네. 한번 이렇게 심호흡 한번 하세요. 이게 온라인에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잠깐 멈춤, 잠시 멈춤. 하셨다가 다시 4번. 4번은 이제 앞에 배웠던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가지고 탄력성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가 봐요. 자, 4번입니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예요. 제가 표를 그리도록 할게요. 자, 수요함수, 공급함수일 때 가로축, 세로축이 뭐예요? 가격이야. 이게 우리가 아는 함수랑 좀 반대라는 거죠. 여기가 수요 Q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공급함수는 4 플러스 Q니까 P가 0일 때 4예요. 여기가 4인 겁니다. 요 P가 0일 때 얘가 4고 기울기가 1이니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얘가 QS. 서플라이 QS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QD는 10-2P입니다. 그러면 빵 집어넣으면 P가 빵일 때 얼마냐면 10이에요. 여기가 10입니다. 그리고 얼마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냐면 5 집어넣었을 때 0 나와요. 그래서 여기 5고 여기 10.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가 5, 여기가 10. 요 값이 QD. 10-2P. 여기 보이시나요? 균형 가격점. 이쪽에 만나게 되는 균형 가격점. 오케이. 그럼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초콜릿이 몸에 좋다는 학설이 발표한 거예요. 초콜릿이 몸에 좋다 그러면 수요가 늘겠죠. 수요가 늘어서 14-2P로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새롭게 증가한 거의 그림을 그리면 얼마 집어넣어야 0 나오죠? 7 집어넣어야 0 나오고 14 나오겠네요. 이렇게 평행, 이렇게 가겠네요. 여기가 7, 여기가
14라고 이렇게 증가가 된 겁니다. 이게 수요 곡선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어떤 이제 이론이 잘 생각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최초의 균형점에서 초콜릿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묻는 거예요. 최초는 여기죠. 여기 값을 찾아서 이때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교점을 찾아야겠죠. 원래 함수 저 10-2p와 그 다음에 4 플러스 p가 같아지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샹 이항하면 3p가 6. p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은 여기 균형 가격점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점 2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자막 슉 보이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죠. 뭐 하셔야 되죠? 미분하는 거야. 수요니까 수요 함수는 QD잖아요. QD를 미분하세요. 누구로 미분하는 거예요? P 가격으로요. 요걸 미분하면 대신에 요거에 역수가 붙어야 되지. QD분의 P가 이렇게 붙는 거. 그리고 수요 함수에서는 독특하게 뭐가 붙어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를 이해하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럼 QD 원래 함수 미분합시다. 10-2p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가겠네요. 요값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예요? 2에서의 요 값이니까 P값은 2가 여기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D니까 원래 함수 요 함수에다가 2 집어넣는 거예요. 요 함수에다가 2 집어넣으니까 10 빼기 4 얼마 들어가는 거야? 6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되셨나요? 요 QD가 요게 6인 거는 왜 그러냐면 P가 2일 때 QD는 14-2 곱하기 2니까 친절하죠. 10-2니까 6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샹샹 약분하면 6분의 4니까 3분의 2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최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넘어갈게요. 새로운 균형점에서 초콜릿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여라 라고 하니까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셔야겠네요. 균형점은 요 점입니다. 요 점일 때의 새로운 균형점 요 값을 찾자라고 하는 거니까 2번 마찬가지로 연립하셔야죠. 누구랑 누구 연립하는 거죠? 바뀐 식이요. 14-2p 요 값과 4 플러스 p를 연립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항하면 3p가 10이네요. 그러면 p 값이 3분의 11대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p는 넘어가니까 3분의 10. 오케이. 이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당연히 QD에 미분의 누구로? 가격 P로요. 그리고 누가 붙어야 돼? 가격과 저 QD의 역수. 그리고 앞에 누구? 마이너스.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 그지? 요거 되고 이제는 하셔야 되는 건 바뀐 함수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바뀐 함수 14-2p니까 요식 미분해도 마이너스 2네요. 여기 마이너스 2 붙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은 3분의 10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건 바뀐 함수에다가 3분의 10 집어넣어야 돼요. QD 14 마이너스 2배의 3분의 10인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 3분의 20이니까요. 3분의 3, 4, 12, 42 빼기 20입니다. 그러면 3분의 22가 되겠네요. 여기 값은 3분의 22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3, 3 약분하고요. 2 약분하면 플러스 11분의 10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가격 탄력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현재 초콜릿 가격이 3,300원에 판매되고 있을 때 초콜릿의 가격이 조금 내려갔다면 총 수입이 증가할지 감소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여라. 이게 비탄력적이냐 탄력적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우고 다시 3번 갈게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현재 가격이니까 바뀐 걸로 보셔야 돼요. 바뀐 걸로 보시고 가격이 3,300원인데 P의 단위 자체가 이미 1,000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3,300원이라고 하는 건 P에다가 3.3을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3.3천원이거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3.3이 여기 딱 들어가는 거고 이때의 수요에 구할게요. 그리고 나면 얘는 QD 미분해라 누구로? P로. 그러면 역수가 붙는다더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원래식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P가 얼마냐면 3.3인 거야. 그리고 3.3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3.3을 집어넣으면 14 마이너스 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 7.4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7.4라고 쓰면 되고요. 요 값은 7.4분의 얼마 되는 거예요? 6.6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부호가 플러스면서. 중요한 건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요 값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내려가면 총 수입도 어떻게 되냐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내려가면. 왜 그래요? 라고 하면 여러분 앞에서 배웠던 비탄력적 강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탄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답은 이거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것도 제가 공부하느라 힘들었어요. 앞에 없어요. 교과서에. 자, 올해 풍년을 맞아 전년보다 훨씬 많은 배추를 수확한 한 농부는 수확량이 많아 판매 수입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년보다 배추 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판매량은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기대와 달리 수입이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사가 풍년을 기록한 경우에 생산 농가의 총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흉년이 드는 경우에 생산 농가의 총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농부의 역설이라고 한답니다. 제가 공부했어요. 교과서에 없어서. 실제로 이렇답니다. 실제로 이런데 이거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농부의 역설을 탄력성과 관련하여 설명하여라 라고 하는 게 1번 문제입니다. 자, 농산물은 뭐예요? 필수품이죠. 필수품이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든 공급량이 작아지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사는 양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완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서 농산물 공급량은 많아지는데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폭락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싸다고 배추를 사재기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배추의 양은 거의 변함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부의 총 수입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농부의 역설인 거죠. 올해는 배추가 잘 됐어. 수입이 떨어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농산물의 공급량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가격은 올라가는데 우리가 비싸니까 배추를 조금은 덜 먹을 수 있지만 완전 그게 탄력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당 판매 단가는 약이 이익은 올라갔는데 곱하기 양은 똑같으니까 어쨌든 총 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올해 흉년이네. 수입은 늘어나겠다. 라고 하는 게 농부의 역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탄력성과 비탄력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에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모든 별로 토론하여라. 아무래도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하겠죠. 농산물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찾아봤어요. 자, 가격이 폭등했어요. 배추값이나 쌀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을 수입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더라. 그 다음에 가격 폭등일 중간 단계에서의 마진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유통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좀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의 생산량과 공급량을 이제 기본적으로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쌀이 대표적이긴 한데요. 쌀을 정부미라고 해서 정부에서 곡식 쌀을 일정의 양을 이제 싸서 비축해 놓는 거, 그런 것들도 있다더라. 그걸 가지고 공급량을 이제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농산물 수급 조절 매뉴얼 개선으로 정확성을 높인다. 국가에서 이제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거죠. 빅데이터, 농산물 가격 예측한다. 이걸 예측함으로써 정부에서 얘를 사들여야 될지 풀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농민 보호를 위해 일정 가격 이하에서는 거래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최저가격 보장제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딱 때려버린대요. 그래서 농산물이 가격이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는 정부가 이제 많이 사들이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쌀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쌀 가격 하락 정부가 막는다. 초과 생산량 매입.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초과 생산되는 쌀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후속 조치 막 이런 거를 해서 농민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너무 길었어 우리가, 그죠? 마지막 판매에 장려하는 정책들도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에 지금 코로나로 한참 그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참 유행했던 게 그런 거래요. 뭐냐면 코로나19로 판매길이 막힌 농민, 어민들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마케팅을 요즘에 실시했어요. 대표적인 게 강원도 감자 마케팅. 그게 요즘에 하나의 용어가 됐더라고요. 포켓팅 들어보셨나요? 올 초긴 했는데 포테이토와 티켓팅을 합친 이제 그 합성어인데,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니까 판로를 잃은 감자 농가를 돕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를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는 그 택배비, 이 택배비를 정부에서 부담을 해주면서 엄청 싼 가격에서 이제 그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농민들은 자기 제값을 파는데, 제값을 받는데 정부에서 다이렉트로 연결해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아보는 가격은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막 대거 몰렸었대요. 그래서 많이 팔았다라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 일환으로 뭐 하나 더 나온 게 오징어 마케팅. 감자 마케팅 잘 되니까 동해시에서 그럼 오징어도 직판을 하자.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서 싼 가격에 농민들은, 어민들은 그대로 이익을 보장받고 우리 국민들이 싸게 살 수 있게끔 마케팅을 하자 해서 서로 윈윈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서로 보호하는 정책들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는 양만 해도 엄청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정부에서 사서 농산물 꾸러미로 이제 학부모들한테 집으로 직접 배송해 주는 거. 저희도 이제 쌀이랑 반찬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번은 농부의 역설. 기억 잘 해주세요. 흉년이 됐어. 흉년이 됐어. 풍년이 됐어. 근데 실제로 수익은 어떻다? 반대가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길었다, 그죠?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요 4단원에 대한 내용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길었던 이유는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나 요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제수학 강의하면서 저도 경제적인 거 많이 공부하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계속 공지했던 일단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의들도 찍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수학 자신감 생기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